태양계 지도를 펼치면 맨 바깥에 껍질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행성도 아니고 띠도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를 공처럼 감싼 둥근 껍질이죠. 그런데 그 껍질을 찍은 사진은 지구상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조차 그곳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적어두었어요. 망원경이 본 적도 탐사선이 닿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껍질은 모든 태양계 지도에 빠짐없이 그려집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도의 맨 끝에 올랐을까요? 크기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구입니다. 화성과 목성, 토성의 궤도를 넣으면 이 정도가 되고요. 가장 바깥 행성인 해왕성의 궤도까지 넣어도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면을 만배 뒤로 물리겠습니다. 방금 본 태양계 전체가 가운데 점 하나로 오므라듭니다. 그 점이 계속 작아지는 동안에도 화면은 한참 동안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껍질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 안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잠들어 있죠. 지름 1km가 넘는 것만 수족에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껍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을 채운 수조개의 얼음이 태양의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태양계의 진짜 국경은 어디까지인가?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인류는 어떻게 알아냈는가? 그리고 그 안의 얼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1997년 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해 저녁 서쪽 하늘에 꼬리를 두 갈래로 늘어뜨린 별이 걸려 있었어요. 해일밥 혜성이었죠. 맨눈으로 18개월 동안 보였던 한 세대의 기억입니다. 그보다 11년 앞선 1986년에는 헨리 혜성이 76년 만에 돌아왔고요. 둘 중 하나라도 직접 올려다보셨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 당신이 본 그 얼음이 바로 저 껍질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천문학자들은 그곳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는 어디에서 끝날까요? 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성을 기준으로 하면 해왕성 궤도인 30천문 단위입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말해요. 빛이 그 거리를 건너는데 8분 조금 넘게 걸리죠.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까지 넣으면 50천문 단위쯤 됩니다. 태양풍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나갑니다. 태양이 뿜은 입자가 성간 물질에 밀려 멈추는 경계 헬리오포즈죠. 보이저 1호는 2012년 121 천문 단위 지점에서 이 경계를 넘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사가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썼어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춘다고 중력까지 멈추지는 않거든요. 태양의 중력이 이웃별의 중력에 밀려 힘을 잃는 지점. 그걸 힐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채택한 값은 약 10만 천문 단위예요. 헬리오포즈까지는 빛으로 17시간이면 닿습니다. 그런데 힐 반경까지는 빛의 속도로 1년 반을 달려야 하죠. 같은 태양계 안에서 두 국경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헬리오포즈는 태양계의 대문이 아니라 앞마당 울타리였던 셈이죠.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명왕성까지의 거리를 딱 1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계의 진짜 국경은 2.5km 바뀝니다. 우리가 태양계라고 배운 그 전부가 첫 1m 안에 들어있는 셈이죠.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물건은 보이저 1호입니다. 1977년에 지구를 떠나 지금은 태양에서 약 172 천문 단위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2026년 11월에는 지구에서 빛으로 하루 걸리는 거리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 그 선을 넘는 것은 처음이죠. 거의 반세기를 쉬지 않고 날아서 얻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저조차 껍질의 문 앞에도 못 갔어요. 문턱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아직 합의가 없거든요.
나사의 인포그래픽은 1천 천문 단위부터로 그립니다. 같은 나사의 자료 페이지는 2천에서 5천 천문 단위로 적고 있고요. 바깥 경계는 1만에서 10만 천문 단위, 20만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계선조차 자료마다 다른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 안쪽에 조금 납작한 영역에는 따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981년 잭 힐스가 제안한 힐스 구름이에요. 2천에서 2만 천문 단위 사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쪽 저장고죠. 그리고 그 존재를 암시하는 천체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2003년에 찾아낸 세드나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조차 해왕성보다 훨씬 바깥에 머무는 천체죠. 그 궤도는 지금의 태양계만으로는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껍질 안쪽에서 우리 쪽으로 잠깐 내민 송 같은 존재예요. 다시 보이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이저가 그 안쪽 문턱에 닿으려면 앞으로 300년이 더 걸립니다. 껍질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약 3만 년이 걸리고요. 가장 멀리 간 인류의 물건도 아직 앞마당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당연한 반박이 하나 나옵니다. 사진도 없고 직접 관측된 천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그것이 있다고 말할까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혜성들이 남긴 궤도의 통계적 문의입니다. 1932년 에스토니아의 천문학자 에른스트 웨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족이 혜성을 오래 보관해온 저장고가 태양계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다만 이건 관측 통계가 아니라 이론적인 추론이었어요. 18년 뒤 네덜란드의 얀 오르트가 실제 데이터를 집어듭니다. 1950년 그가 가진 것은 오래 걸려 돌아오는 혜성 19개의 궤도 자료뿐이었죠. 오르트는 그 혜성들이 태양 근처를 지나기 전 원래 어떤 길을 돌았는지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문의가 나왔어요. 첫째, 원일점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원일점은 혜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지점을 말해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혜성 19개가 5만 천문 단위 부근에 집중돼 있었죠. 전혀 다른 시대에 나타난 혜성들이 같은 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돌아온 겁니다. 마치 같은 항구에서 출항한 배들처럼요. 둘째, 궤도가 기울어진 방향이 완전히 무작위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장고의 모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행성은 8개가 모두 거의 같은 평면에서 돌아요. 납작한 접시 위에 놓인 구슬들처럼요. 카이퍼 벨트도 대체로 그 평면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장주기 혜성은 위에서도 오고 아래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옵니다. 납작한 원반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포죠. 공처럼 둥근 껍질이어야만 설명되는 분포입니다. 두 무늬를 겹치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태양에서 수만 천문 단위 거리에 사방을 감싼 구형 저장고가 있다. 사진 한 장 없이 종이 위에 통계 하나로 지도의 끝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오르트의 이름이 붙었어요. 먼저 제안한 웨픽의 몫을 인정해 웨픽 오르트 구름이라 부르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 망원경을 그쪽으로 돌리면 될 것 같지만 사정이 다릅니다. 그 얼음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거든요. 햇빛은 멀어질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약해집니다. 그곳에서 태양은 조금 밝은 별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검게 그을린 얼음 덩어리가 그 희미한 빛을 대비추는 양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수조개가 있어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밤일 뿐입니다. 우리는 껍질을 본 적이 없어요. 껍질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만 봤을 뿐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조너선 호너와 위네번스가 이 신호를 다시 검토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혜성은 밝고 가까이 오는 것에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 관측 편향이 원일점 분포를 실제보다 뚜렷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즉, 오르트 구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장 잘 들어맞는 가설입니다. 다만 70년 넘게 새 혜성이 발견될 때마다
그 무늬는 지워지기는커녕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미뤄둔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얼음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46억 년 전으로 가봅니다. 태양은 혼자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별은 성단이라는 요람에서 수백 수천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그 시절 별과 별 사이는 지금처럼 몇 광년씩 떨어져 있지 않았죠. 서로의 원반이 닿을 만큼 가까운 붐비는 요람이었습니다. 아기 별들은 저마다 가스와 얼음으로 된 원반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 원반 바깥쪽의 얼음은 중력에 아주 헐겁게 매달려 있었고요. 별들이 서로를 스쳐 지날 때마다 그 얼음들이 뜯겨나갔습니다. 뜯겨나간 얼음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당수는 옆을 지나던 다른 별의 중력에 붙잡혔거든요. 주고받은 겁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로. 2010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한 편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실립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헤럴드 레비슨 연구팀이었어요. 연구팀은 태양이 태어난 성단을 통째로 계산기 안에 재현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태양 자신의 원반만으로는 지금 관측되는 해성의 수를 도저히 채울 수 없다. 반대로 이웃별에서 건너온 얼음을 넣으면 숫자가 맞아떨어진다.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껍질 안에 있는 해성의 상당수가 태양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90%를 넘기까지 했죠. 그럼 성분을 분석해서 남의 별것이라고 밝힌 걸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서 나온 결론이죠. 얼음 하나하나에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가리키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함의가 만만치 않아요. 1986년 세계가 날짜를 세며 기다린 헨리 해성. 1997년 18달 동안 하늘에 걸려있던 헤일밥 해성. 그 얼음이 태어난 곳은 우리 태양의 원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별의 앞마당에서 얼어붙었다가 태양에게 붙잡혀온 얼음이죠. 그날 밤 우리가 올려다본 건 태양계의 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태양계가 아주 오래전에 가져와 버린 남의 별 조각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껍질은 지금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약 7만 년 전 숄츠의 별이라 불리는 작고 어두운 별이 곁을 지나갔어요. 라창, 가장 가까웠을 때 거리가 태양에서 약 5만 청문 단위, 껍질의 바깥자락을 그대로 통과한 셈이죠. 그때 지구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밤하늘에서 그 흐릿한 붉은 점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때 흔들린 얼음이 우리 하늘까지 오려면 200만 년쯤 걸려요. 지금 보이는 해성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누군가 이미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은 여전히 날아오는 중인 겁니다. 한때는 더 극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태양에게 보이지 않는 짝별이 있다는 가설이었죠. 그 별이 주기적으로 이 껍질을 휘저 해성을 지구로 쏟아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메시스라는 이름까지 붙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기각됐어요. 적외선 탐사 위성이 하늘을 통째로 훑었는데도 그런 짝별은 끝내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2025년에 나온 결과가 훨씬 기묘합니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네스보른이 연구팀이었어요. 슈퍼컴퓨터로 우리 은하 전체가 태양계 끝자락을 어떻게 잡아당기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쪽 영역에서 나선 구조가 드러났죠. 길이 약 1만 5천 천문 단위, 황도면에서 약 30도 기울어진 두 개의 팔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 팔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양이에요. 은하 전체의 중력이 태양계 끝자락에 남긴 지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음 전체는 지름 1km가 넘는 것만 수조개로 추정돼요. 지름 20km가 넘는 것도 수십억 개로 보고요. 그런데 전부 합친 질량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오르트가 1950년에 계산한 값은 지구 질량의 약 0.3배였죠. 최근 추정치는 지구의 10배 안팎이 많고요. 100배까지 열어두는 논문도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30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간격이 곧 지금 우리가 가진 무지의 크기죠. 그렇다면 이 껍질은 영원히 가설로만 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증명의 방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첫째, 찾아오는 표본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2014년에 발견된 베르나르디넬리 번스타인 해성. 핵의 지름이 약 137km로 지금까지 발견된 오르트 구름 천체 중 압도적으로 큽니다. 보통 해성이 마을 하나 크기라면 이건 도시 하나죠. 이 얼음 도시는 태양에서 24천문 단위나 떨어진 지점에서 이미 가스를 뿜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손대지 않은 원시의 물질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31년 이 해섬은 토성 궤도 부근까지 들어옵니다. 맨눈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망원경은 그 얼음의 성분을 읽어낼 겁니다. 그 성분이 이 얼음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말해줄지도 모르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껍질의 조각이 직접 배달되는 셈입니다. 둘째, 하늘을 통째로 훑는 방법입니다. 2025년 관측을 시작한 베라루빈 천문대는 남쪽 하늘을 반복해서 촬영해요. 시범 관측 한 달 반 만에 새 소행성을 1만 개 넘게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오르트가 19개로 그렸던 지도를 수천 개로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죠. 관측 편향 논쟁도 그때쯤 결론이 날 겁니다. 셋째, 직접 가는 방법입니다. 존스 호킨스 응용물리연구소가 구상 중인 성간 탐사선이 있어요. 2030년대에 출발해 태양에서 400천문 단위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도 껍질의 안쪽 문턱에는 못 미치죠. 그게 지금 인류가 꿈꿀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태양계 지도의 맨 바깥, 사진 한 장 없는 그 껍질. 사실은 그 껍질이 태양계의 거의 전부입니다. 행성 8개가 도는 공간은 부피로 따지면 1억분의 1에도 못 미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앞마당만 보면서 태양계를 이야기해 온 셈이죠. 그런데 그 앞마당 너머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천체들의 궤도가 우연이라기엔 너무 가지런히 정렬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단서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9번째 행성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단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밤 하늘에 꼬리별이 뜬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 얼음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